역사책을 열면 항상 큰 사건과 유명한 이름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왕의 업적, 혁명의 이유, 새로운 시대의 선언 같은 거대한 서사가 페이지를 가득 메우죠. 그렇게 전면에 화려한 이야기들이 배치될수록 뒤편에서 조용히 숨쉬던 이들은 점점 더 멀리 밀려나게 됩니다. 폭압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 모든 고통도 함께 사라졌을 거라 믿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피로 물든 권력이 정리되면 세상도 함께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편리한 환상인지 지금부터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506년 조선 왕조를 뒤흔든 거대한 정치적 격변이 궁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왕자에 앉아있던 군주는 강제로 끌어내려졌고 그 옆에 서 있던 여인 역시 공개 처형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 광기와 욕망의 상징으로 기록된 이름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을 하나의 완벽한 종결로 받아들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시대가 마침내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이름이 불리기 시작하고 조선은 마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란은 정리되는 듯했고 질서는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놀라운 점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끝났다고 믿은 바로 그 지점에서 기록의 구석진 곳에서 계속 이어지던 삶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존재 말입니다. 장녹수에게는 5살 정도의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세상의 규칙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죠. 어른들이 내리는 결정과 판단이 모든 것을 좌우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측했을 겁니다. 폭군과 악녀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이라면 곧바로 노비 신분으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고요. 혹은 더욱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실제 기록이 그런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조선은 이 아이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방치하지도 않았죠. 놀랍게도 국가체제는 영수를 살려두는 쪽을 선택합니다. 다만 그 생존은 결코 자유와 함께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호라는 명목의 관리, 배려처럼 위장된 감시가 빈틈없이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 자체가 잠재적 위험 요소였으니까요. 조선은 아이를 품에 안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기로 결정합니다. 자유롭게 뛰어놀게 허락하는 대신 정해진 경계 안에서만 호흡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바로 그 순간부터 영수의 일상을 에워쌉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영수의 생활은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의복은 중단되지 않았고 식량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굶주림이나 노숙 같은 극단적인 불행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은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선택할 권리가 완전히 제거된 안전,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보호였으니까요. 영수의 하루는 기록으로 시작해서 기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도 모두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웃음 한 번, 말 한마디가 의미를 부여받고 해석되는 삶이었죠. 아이에게 허락된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시받는 일상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것은 과연 처벌일까요? 아니면 배려일까요? 겉으로 보면 은혜처럼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저한 계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칼로 단번에 자르기보다 실로 조용히 묶어두는 선택이었죠. 조용히 살게 만들되 멀리 나아가지는 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영수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했습니다.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낮지도 않은 애매한 자리였습니다. 왕의 혈통이지만 왕족으로 불리지 않는 위치, 기억되기에는 불편하고 지우기에는 애매한 자리 말입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공기의 무게로 먼저 배웠을 겁니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술이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했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 오래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기록은 끈질기게 이 아이를 따라다닙니다.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가능성, 즉 문제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수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는 관청을 통해 꾸준히 책정되었습니다. 금액은 평균적인 관리 가구의 생활비보다 약 2에서 4% 정도 적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풍족하지도 그렇다고 굶주리지도 않게 설계된 숫자였죠.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 동시에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게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난 후 영수의 삶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혼인이라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상대였습니다. 완전한 양반도 아니고 정식 왕족도 아닌 서울 계통의 남성이었죠. 조선 사회에서 이 결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관리하던 위험이 다른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이 결혼이 과연 영수의 온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허용된 범위 안에서 가능한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기록은 그 속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변화는 바로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혼인을 기점으로 영수의 이름은 점점 문서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벌어지는 일은 죽음이 아닙니다. 추방도 아닙니다. 바로 제도적 소멸이라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기록에서 조용히 밀어내는 기술이죠. 완전한 말소는 아니지만 다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이름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조선은 이 방법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 사람을 지울 수 있었으니까요. 영수의 이후 삶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살았는지 언제 생을 마감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하나의 결론입니다. 살아남았지만 남겨지지 않은 삶, 존재했지만 기억되지 않도록 설계된 인생이었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잔인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폭군이 사라지면 비극도 함께 끝난다고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권력은 사라져도 그 자녀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특히 아무런 선택권도 없던 아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수의 삶은 바로 그 자녀 위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정말 노비가 되었을까요? 기록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답은 훨씬 복잡합니다. 노비보다는 자유로웠지만 평민보다는 무거웠던 삶이었습니다. 죽음보다는 가벼웠지만 온전한 생존보다는 무거웠던 관리의 삶이었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한 아이를 살아있게 두었습니다. 죽이지도 자유롭게 하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녹수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연산군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린 뒤에도 끝나지 않은 삶의 기록입니다. 역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의도적으로 밀어내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승자의 기록 뒤편에서 조용히 사라진 이름 영수. 그녀의 존재는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죽음과 망각 중 어느 것이 더 가혹했을까요? 장녹수는 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지만 그녀의 딸은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은 아이를 살려두는 대신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의 몰랐던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한 아이의 운명이었습니다. 기록은 그녀를 완전히 지우지 않았지만 완전히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애매함 속에서 한 인간의 일생이 흘러갔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삶,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벗어날 수 없는 관리 속에서 말입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사가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역사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잊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를요.